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달 초 수출액이 14%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은 22% 이상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6.7% 증가하며 6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대한민국 게임 백서에 따르면 작년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19조 7,900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10.9% 감소한 것으로 2013년부터 22년까지 성장세를 이어오던 국내 게임 시장 규모가 줄어든 건 10년 만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금펀드 ETF의 수익률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설정액 10억 원 이상 금펀드 12개의 일주일 평균 수익률은 6.07%였습니다. 같은 기간 46개 테마펀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저희가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1분기 유망한 테마들에 대한 테마 리포트고요. 김성규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들어있는 테마 리포트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매일 오전 8시에 공개 방송도 초록밴드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떤 이슈들 주목해보면 좋을지 또 미리 얘기 나눠보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성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지금 현재 계속 위에 들었다 놨다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증시는 혼조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13시 투자스쿨과 함께 하시면서 이 장을 이겨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이죠. 매일 오전 8시 제가 늘 초록밴드를 통해 가지고서 항상 무료 시황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오늘의 장에 대해서 한번 전략을 구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다. 초록밴드. 네,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에 엔비디아가 좀 급락이 나와주면서 나스닥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들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국내 시황부터 자세히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국내 시황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7.51% 하락, 거기에 비해서 코스닥은 이제 오히려 양을 전환을 했죠. 양전환해서 0.64포인트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의 어려움이 이제 국내로 조금씩 유입이 됐다.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상당한 타격이 있다 보니까 그 증시의 여파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로 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먼저 코스피의 수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만 지금 사고 있죠. 네. 개인은 155억 원 매도, 기관은 262억 원 매도. 역시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외국인이 198억 원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전체적인 수급 자체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시총 상위를 보면은요. 코스피 같은 경우 삼성전자 0.55%, SK하이닉스 2.68%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AI 관련된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낙폭이 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0.62%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가 조금 올라가지 않나 했는데 사실 원통형 배터리, 특히 468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종목만 좀 올라가 있고 대체적으로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0.72% 하락했고요. 이 제약바이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양 관련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전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 1.98% 하락해서 지금 현재 완성차 업체는 생각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요. 코스닥 수급은 지금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이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 1,742억 원 매수, 기관은 669억 원 매도, 외국인 979억 원 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전에서 개인이 상당히 많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각각 0.61%, 0.51%. 자, 여기에서 양극재 관련해 가지고서는 오히려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일부 그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 가지고서는 약간 힘을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1.53% 올라갔죠. HLB 그룹 전체가 지금 그래도 약간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테오젠은 약간 떨어졌습니다. 4.51% 지금 상당히 강하게 떨어졌고 엔캠이 장중에 20%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16.07% 이제 여기에서 저가 매수 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잠잠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종약 쪽의 바이오 섹터가 또 코스닥 시장 속에서는 리보세라닉 관련된 이슈로 HLB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시황에 영향을 준 미국 시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시황과 미국 시장 좀 다른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자세히 짚어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중국과 미국 시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중국 시황은 이제 금리 인하 기대에 오히려 상승.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중국은 금리 인하를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할 것 같다는 기대가 나오면서 엉뚱하게도 중국 증시가 오히려 기대를 받았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 여기에 인해 가지고서는 그동안 눌렸던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이 오히려 외국의 다른 생뚱맞게도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 미국은 엔비디아 너마저 하락하는구나. 네. 그동안 반도체 다 떨어졌는데 엔비디아가 올라가서 천비디아가 되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984달러까지 올라갔다. 그때부터 해가지고서는 엄청나게 떨어졌죠. 네, 엔비디아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 이외에 다른 반도체 섹터들이 일제히 5% 이상 급락하는 그런 금요일장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중국장 지금 보면은 여기서 상승은 했는데 여기서 이 저항대를 지금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항대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다음 여기도 전전도 역시 마찬가지 저항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그래도 올라가려는 뭔가 좀 강한 모멘텀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런 모멘텀이 있지를 못하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즉 여기서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 미중 간의 화해 모드. 자, 여기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여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거 아직까지 2차 미중무역 합의가 안 됐죠. 미중무역 합의 2차예요. 2차. 1차는 이미 끝나고 2차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하지도 못하고 계속해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싸우고 있는 중인데 이 2차 미중 합의, 무역 합의 요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쯤 되면은 분명히 모멘텀을 받아서 튀어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홍콩 H지수 상승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에 아주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걸 잘 보시고 대만의 자첸 올라갔는데 음봉이죠. 상승은 했는데 음봉. 자, 그리고 역시 맞춰가지고서는 미국도 증시가 지금 현재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미국장 시황 한번 보시면은 미국장에서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떨어졌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위에 쪽으로 앞장같이 이렇게 딱 튀어올랐죠. 요거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상승하기 어려운 자리 여기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다. 이제는 신고가 만들었는데 신고가에서 새로운 저항대가 형성이 돼서 박스권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그다음 나스닥 여기도 역시 여기가 신고가 자리이긴 한데 거의 뭐 이제 쌍봉 근처죠. 전고점에서 조금 올라간 자리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를 뚫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 S&P 500 역시도 마찬가지 지금 아주 지리한 이런 박스권이 지금 20일 가까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결국은 모든 것은 다 금리가 내려가든가 아니면은 미국의 2024 대선이 끝나든가 둘 중에 하나 이 두 개가 겹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조세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엔비디아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반도체 제조업체들, 특히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플러스 HBM 메모리 같은 종목들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즉 TSMC, 인텔, 그 다음에 여기 엔비디아가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크게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실적 한번 보죠. 실적 상황을 보면은 여기에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크게 볼 게 없어요. 자, 오늘 월요일이니까 오라클하고 케이시스, 식품이죠. 요 두 개 정도가 볼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대형주 종목들이 나오지는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더비 정도나 볼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일단 좀 더 보시면 오늘 같은 장, 오늘 장에서는 오라클 첫 번째, 그다음 케이시스 푸드 요 두 개가 장이 끝나고 나서 볼만한 게 이런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두 개.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제가 초록 밴드에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자,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벳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내용은 자, 여기에 CPI가 있고 인플레이션 레이트, 연간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CPI 이 두 개가 화요일에 발표가 나요. 화요일. 자, 그러니까 요거를 잘 주목해야 된다. 화요일 장은 굉장히 어려운 장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는 어쩌면은 미국의 증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올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목요일장, 목요일에는 PPI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실업급여 청구 건수 이렇게 해가지고 주간마다 나오는 거 요 두 개가 지금 나오죠. 따라서 화요일과 목요일에 복병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볼만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두 개 역시 개인들도 오라클하고 케이시푸드를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적을 봤을 때 요걸만 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시황과 함께 중국 시황까지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금리 이슈 중요할 거고요. 2024 대선도 중요하겠고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좀 회복이 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에 있을 CPI 지수와 PPI 지수부터 이 실업급여 청구 건수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들까지도 확인을 해볼 거고요. 저희가 매일같이 오전장에 미국 시황과 중국 시황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매일 오전에 브리핑도 받아보실 수 있고 8시에 공개 방송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알려주교 시간인데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 역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곳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초록밴드 통해서 24시간 저희와 소통도 이어가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교 시간에선 저희가 그날그날의 중요한 이슈들 헤드라인으로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짚어볼 헤드라인 4가지는 어떻게 좀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뉴스 포인트 헤드라인 뉴스를 봅니다. 첫 번째, 행동주의에 올라탄 일개권 자문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삼성물산 관련되어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원전 관련 얘기입니다. 관절 관련해서 원전 지지가 더 많다. 원전 이야기. 세 번째, 엔비디아 얘기. 모든 분들이 이제 걸고 있던 이 엔비디아, 천비디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국은 안 됐죠. 오늘.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 그다음 네 번째 경합주의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미국 대선 관련된 건데 그중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TSMC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행동주의에 올라타는 의결권 자문사 해서 얘네들이 지금 삼성물산에 배당을 더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나온 것들이 굉장히 지금 상당히 골치 아픈데 국민연금부터 해가지고서 그다음 외국인 투자자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삼성물산이 자찬보다도 오히려 배당을 더해야 할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봤을 때 2대 주주 중에서는 이재용 회장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부진 회장, 그다음에 이부진 호텔 신라 회장님 계시고 요 두 분이 계시는데 요분들 지분이 한 30%가 좀 넘어가요. 30%가 넘어가는데 국민연금이나 다른 데하고 합쳤을 때 오히려 여기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이제 보면 ISS, 글라스 루이스 얘네들이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테인 베스트하고 한국 ESG 연구소, 한국 ES 그다음에 기준은 이렇게 하고 얘네들이 지금 합치면은 오히려
이 지분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본격적으로 옛날 한 7, 80년대에 미국장하고 똑같아지는 7, 80년대에 그 미국의 그 엉망진창이었던 M&A, 적대적 M&A 시장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생각보다 좀 굉장히 늦게, 그렇죠? 굉장히 늦게 외국의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다 보니 이런 일이 지금 생기는 건데, 여기서 보면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이게 City of London Investment. 자, 아주 악질들이죠, 얘네들. 자, 예, 영국 국왕 말도 안 듣는 아주 그냥 악질 중에 악질, 그 런던 인베스트먼트 얘네들이 지금 이제 얘네들이 1.46%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얘들이 이걸 다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는 건 그래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가지고서 어떻게든 행동주의 펀드를 통해 가지고서는 그동안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그 유보금이죠. 유보금에서 자, 여기서 배당 성향을 올리게 하기 위한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라든가 다른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해줄지, 연기금이 어떻게 해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큰 회사라 그래도 주식회사로 되어서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상법과 그다음에 주식회사의 원리인 자, 배당에 대한 이슈,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자, 적대적 M&A죠. 적대적인 M&A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이쪽이 더욱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요거를 일단 첫 번째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주요국 20개국 중에 17개국에서 원전 지지. 자, 20개국에서 17개국의 원전 지지. 좋아하는 애들은 한 69% 정도는 한다. 자, 69% 정도는 그래도 지금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원전이 여전히 있으면서 이걸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아니야, 단계적으로 없애야 된다가 한 19% 정도는 반대, 19%는 반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여러 사람들 20개국 정도에서 물어봤더니 지지자는 46%, 반대자는 28%, 그리고 모르겠음도 한 5% 정도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지도 반대도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원전이 만약에 사라졌을 때, 원전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AI가 안 돌아가고요. 데이터 센터, AI와 데이터 센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자,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돌아가고 앞으로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결국은 원전이 돌아가야 된다. 왜? 얘가 단가로 보나 용량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친환경이요. 방사능이 나오는데 친환경이라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아무튼 이런 게 되고 있다. 그래서 탄소가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원전이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지금부터 해서 조금씩 원전 관련 종목들, 원전 섹터가 조금 더 뜰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 원전 섹터는 왜 중요하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시공 경험이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그중에 특히 중요한 게 대한민국, 한국의 그 건설사들 중에서 이 원전 시공한 경력이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비록 처음에 설계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따는 거 원청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니면은 프랑스나 아니면 러시아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얘네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한국에 가가지고 야, 너네가 시공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게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요거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앞으로 10년,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전기본이라 그러죠. 전력기본계획. 자, 현재 10차까지 전기본이 있어요. 자, 이거 잠깐 치울게요. 자, 현재는 자, 10차, 우리나라는 10차 전기본이 있습니다. 전력기본계획에서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 신규 원전 한 기 추가. 원전은 신규로 한 기만 추가하기로 했어요. 한 기만.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 11차 전기본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원전이 실제로는 그보다 더 늘어날 확률이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엔비디아 얘기입니다. 7년새 최대 변동성. 아주 그냥
엄청나게 쫙 올라갔죠. 이미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꼭대기까지 갔는데 이제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여기서 꼭대기에서 지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5일선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단기 5일선 잡고 있어요. 여기. 자, 오늘 무료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단기 5일선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등 또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시면은 여러분들 큰일 나시니까 저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최근 들었을 때 상승이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어제 5.55%, 자, 금요일에 5.55%가 급락을 해서 자, 974달러까지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1000비디아 가겠느냐 하고서 사람들이 몰렸는데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그리고 공매도가 들어오면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고서는 자, 윗꼬리를 길게 주고 주고서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아래로 해가지고서 떨어졌죠. 거기는 떨어지면 빨간색입니다. 예, 양봉 아니에요. 자, 그래서 미국장에서는 빨갛게 피바다가 됐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마켓워치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요, 강하게 올라가는 급등도 한계가 있다. 급등도 자, 급등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그만큼의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갈 만큼 갔다. 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엔비디아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은 엔비디아가 자, 최근에 어떻게 됐냐? 4대1로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스플릿을 했단 말이에요. 스플릿을 했는데 액면 분할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때 이후로 더 올라가가지고 지금 1000달러 근처까지 갔다. 4대1이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냐? 실제로 액면 분할 전에는 3,800달러까지 3,800에서 3,900달러짜리였던 그런 종목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만큼 올라간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만큼 올라가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호가 자체도 물론 여기 이 정도 되면 호가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엔비디아가 그만큼 힘겹게 이제는 이 정도 부담을 가지고 있고 떨어질 시점이 좀 됐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경합주라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윙 스테이트라 그러죠. 자, 미국에서 칠 때 경합 스윙 스테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면 애리조나도 이제 그 중에 그건데 이 중에도 이제 그 여기가 경합주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다 지금 TSMC가 지금 대만 공장보다 3배 정도 더 큰 3배나 그 정도 더 큰 그 공장을 지금 짓기로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관련해서 보조금, 연방 보조금을 50억 달러 이상. 자, 이만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삼성은 어디다 짓느냐? 텍사스에 짓죠. 자, 삼성은 텍사스에죠. 텍사스는 누구 고향? 트럼프. 텍사스에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삼성은 텍사스에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이걸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오히려 이제 애리조나에 있는 미국의 TSMC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지금 오히려 돈을 이렇게 주고서는 여기서 보조금을 주고 더 짓게 한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바로 자, 요거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TSMC 애리조나 공장의 두 가지 이슈. 첫 번째는 뭐냐? 용수. 자, 물 없다고 소문난 애리조나, 유타 이쪽에 미국에서 남서부 주들 여기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물이 필요한 이 반도체 공장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물을 어디서 끌어올 거냐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근처에 있는 콜로라도 리버, 콜로라도 강에서 끌어올 거냐 아니면은 뭐 다른 어디에서 또 끌고 와야 되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이슈가 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물 끌어올라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파이프라인 놓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용수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이슈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자, 웃기는 얘기인데 애리조나까지 와가지고서는 이 반도체 만들어줄 기술자가 없다. 기술자 문제. 자, 애리조나 저 사막에 가가지고서 여러분 이 공장에 들어가가지고서는 뭘 만들려 그러려 그러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자, 물론 애리조나가 보기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인구 밀도도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조금도 많고 나름 은이라든가 이런 그 다른 희귀 광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광물로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중요한 종목 그런 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주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할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궁금한 것이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방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저희가 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 열심히 듣고 있었고 질문이 생겨가지고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전문가님. 사실 원전 이야기를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원전주들의 차트를 보면 한 3년가량 쉬어가는 흐름들이 많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시공을 잘하는 회사들이 유망하겠지만 앞으로 원전 관련주들 단기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로서는 단기적 움직임은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당연히 이 차트가 이런 얘기 나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반영되는 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원전에서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서 신규 원전은 일단 10차 전기본에서는 한 기 추가해요. 딱 한 대 추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보통 한 5개 정도가 나와줘야 그래도 하고서는 좋아할 텐데 거기에 대한 답을 쉽게 낼 수가 없다라는 거. 요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되고,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제 해외에서의 나오는 또 다른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공을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웨스팅하우스라든가 아니면 러시아하고 하고 있는 폴란드 원전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집트 원전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잘 해결이 될 것이냐. 이런 게 앞으로 올해 특히 이제 중요한 원전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각의 기업별로는 시공 계획들도 중요할 거고요. 대외적인 이슈로는 이집트 시공 관련된 원전 이슈들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전에 8시에 공개 방송 통해서 앞으로 어떤 흐름 보여줄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매일같이 좀 한 발 빠르게 시황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매일 장전 브리핑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섹터에 대한 강의를 하루에 한 섹터씩 정복해보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정복해볼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자, 그럼 오늘의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신재생을 했다면 신재생의 하부, 자, 태양광, 자, 요걸 보통 보죠. 자, 신재생 에너지다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보통 태양광, 풍력을 얘기하지만 그 이외에 또 뭐 있냐? 소수력 발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이외에 또 요즘 나오고 있는 차세대 발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뭐가 있냐? 해상하고 수상 발전에 대한 테마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죠. 자, 태양광 발전 1980년대 이때 독일에서 처음 개발했어요. 이전에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얘기할 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독일에서 처음 나왔다. 독일이 왜 그랬느냐? 햇빛이 원체 안 나오는 아주 구리구리한 그 북유럽 날씨 때문에 우리의 독일은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볕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볕으로 전기를 만들면 안 될까까지 생각을 했죠. 특히나 1980년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일 쇼크 2차가 있었죠. 2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일 쇼크 2번 맞은 유럽에서는 무슨 일이 되렸냐? 야, 이거 기름 없더라. 기름이 없어지면 우리 전기도 못 쓰겠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 기름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발전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산학연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처음으로 이거에 대한 개념을 잡고 90년대에 실증 모델이 나와요. 실증 모델이 처음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00년대부터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광기전 효과라는 것을 하죠. 광전 효과가 있고 광기전 효과가 있는데, 빛이 어떤 물질에, 자, 이게 뭐냐?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자, 빛이 처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물질에 이렇게 닿았을 때, 물질에 닿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안에서 전기가 마음대로 흘러갑니다. 흐르는 그 포톤 에너지, 즉 광 에너지를 받았을 때 이 물질에서 약간의 전자가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나오죠. 전자가 움직여야 전류가 나온다. 얘가 전자의 흐름이 바로 움직이면서 나오는 쉽게 얘기해서 그 움직임의 흐름이 바로 전류인데, 그 광기전 효과를 가지고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태양광 패널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용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상용셀은 15에서 25%. 자,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단결정, 자, 모노실리콘, 단결정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폴리실리콘. 지금은 대부분이 폴리로 들어갑니다. 왜? 가격이 더 싸니까. 폴리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일로 들어가고, 대신에 얘는 단점이 뭐다? 아주 안 이뻐요. 이쁘지가 않아요. 모노는 상당히 그래도
나름 이쁘게 단결정을 해가지고서는 모양을 잘 만드는데 폴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하게 됐냐. 지금 대부분의 폴리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중국에서 모든 그 제조업의 원흉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나옵니다. 중국에서 폴리실리콘 공장을 가지고서는 저가를 해가지고서는 그야말로 인해 전술로 가격을 후려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했을 때 일반 상용셀은 15에서 25%, 뭐 요즘은 저게 좀 올라갔습니다. 최저점이 요즘은 17%까지 올라갔긴 했어요. 그래서 15%짜리는 이제는 거의 다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한 20년 묵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 상용으로 대기업에서 나온 것들은 한 17%짜리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효율로 봤을 때 이 정도 나오는데 최고 효율은 뭐냐? 블랙 실리콘이라고 불렀던 자 그래서 독일에서 실험실에서 만들었던 게 52%까지 나왔습니다. 52%까지 나왔던 게 최고 효율. 그래서 블랙 실리콘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 나왔는데 문제는 뭐였느냐? 이 블랙 실리콘이 무지막지하게 비쌌죠. 얘가 그야말로 비싸다. 엄청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상용으로 쓰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에는 하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단결정 혹은 2, 3층짜리 적층형 패널을 만들어서 적층형 패널 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서 셀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노무현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즉 2010년도 이전 한 2007, 8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태양광이 그렇게까지 뜨지는 못했었는데 본격적인 정책 시동은 언제 갔느냐? 2010년도부터 이제 나오시겠죠. 이때부터 태동을 해가지고서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REC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제 그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일단 초기 모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설치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서는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는 뭐라 그럴까 조금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즉 REC라 그럽니다. REC를 지급하고 이 에너지를 여기서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를 비싸게 사주는 정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시간이 지날수록 너도 나도 이 태양광을 넣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기금이 고갈된 거예요. 보조금이 고갈된 거예요. 보조금 고갈 플러스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갑자기 우 몰리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재원이 추가로 나가니 그러니 어떻게 됐냐? 한전이 그래서 지금 현재 50조 이상 마이너스가 난 게 바로 이놈이 원흉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났다. 요거를 첫 번째 이걸 아셔야 되는 거.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풍력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됐냐? 다 태양광에서 태양광 보조금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태양광 까는 데 치고 이 보조금 때문에 지금 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었죠. 심지어는 독일조차도 어떻게 했었느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인 RE100을 달성했다 그랬다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해가지고 가스 딱 끊자마자 안 돼서 야 우리 아무래도 태양광 더 깔아야 될 것 같아. 더 깔자 이랬더니 국민들이 난리가 났죠. 왜? 국민들이 이 보조금을 내기 해 가지고서는 일반 전기는 비싸게 돈을 주고 그 돈을 가지고서 거기서 나왔던 돈을 전기 요금을 가지고서 태양광 업체에 보조금을 줘왔거든요. 발전 보조금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독일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0년 이상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국민들이 그만큼 희생을 해가지고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전기를 빵빵 쓰고 있느냐? 전혀 아니죠. 전기라 그러면 아주 손을 벌벌 떱니다. 손을 벌벌 떠는 상황이었다. 벌벌 떤다. 이런 상황이 와 있다. 그래서 네 번째. 설치는 쉬워요. 아주 간단하게 설치합니다. 설치는. 땅만 있으면 땅에다 그냥 설치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입지 조건을 무지무지 따지는 편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산에서 하면 소용이 없다. 왜? 산에 하면은 해가 뜨는 시간이 해 뜨는 시간이 짧아. 해 떠 있는 시간. 해 뜨고 지는 시간을 따지죠. 근데 해가 뜨고 지는 시간.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산골에서는 쓰기가 너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거짓말하고서는 그러고 설치했던 그런 업자들도 양심 없는 업자들도 상당수가 있었고 또 어떤 게 있었느냐? 남향으로 지어야 되는데 왜 남향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남향으로 설치를 해줘야 그래도 가장 볕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서향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방향으로 해가지고서는 효율이 안 나게 해놓고 설치만 했던 그런 사람들 시공업자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원래 이거 옛날에 중동에서 제가 태양광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닥을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자 이거를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 입지 조건을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태양광하기는 굉장히 그렇게 힘든 그런 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히려 원전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현실적으로는 많이 깔아서 물론 좋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태양광 얘기하다 잠깐 원자력으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스토리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럼 섹터 이슈를 보면은 첫 번째 생각보다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시간 제한 있죠. 시간 제한. 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중국산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 걸면 골치 아프다. 자, 요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하나솔루션, 하나큐셀 같은 경우 큐셀은 또 나쁘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는 거기 공장은 그래도 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보조금 축소로 인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또 상당히 지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 그거 나오고 있고요.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해외 태양광 사업의 성장, 특히 미국에서 IRA 관련해 가지고 IRA 관련해서 앞으로 자 풍력보다는 오히려 태양광을 좀 더 올해는 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장성은 또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 OCI 홀딩스. 지금 OCI하고 OCI 홀딩스 갈라졌죠. OCI는 뭐다? 그냥 일반적인 화학물질, 화학회사. 여기는 태양광. 자, 그래서 OCI 홀딩스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한 50만 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지금 다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여기 자리까지 보면은요. 최근 한 7, 8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 안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자, 요 자리, 즉 여기서 17만 원대 이상을 과연 올라가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요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것이 있다. 궁금하면 초록 밴드. 네, 오늘은 한국의 태양광 발전 관련된 섹터 강의를 들어봤고요. OCI 홀딩스에 대한 차트 분석도 도와주셨습니다. 저희가 매일 오전 8시에 섹터 강의도 실시간으로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매일같이 섹터에 대한 분석과 함께 자료까지도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2교시 수업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알아볼 거고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도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히든 종목 수익률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성기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5 종목들입니다. 1월 3일 공략했던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죠. KLAC 30% 넘는 수익률 만들고 있고요. YIK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로 30%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 공략했던 반도체 관련주 GST 64% 수익률 기록을 했고요. 덕산 테코피아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한가까지 포착을 하면서 64%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주입니다. 엔캠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 9일부터 쭉 수익률을 이어와서 307%로 수익 실현을 했고요. 오늘도 15%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1위부터 5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전해질까지 다양한 테마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수익률을 포착을 했고요. 급등주들부터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테마에 대한 분석 역시나 오늘도 해볼 텐데요.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 어떤 테마 있을까요? 네, 오늘 수급이 상당히 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조금 종목 장세로 보인다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들이 있었죠. 자, 첫 번째 수소에너지. 자, 의외로 원통형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갈 줄 알았는데 장 초반에 잠깐 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좀 꺼졌고요. 자, 그래서 수소에너지, 그 다음에 원전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오래간만에 지금 약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 11시 이후에 화장품이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 좀 보여줬고 의외로 또 이제 엔터 관련 종목들 지금 이제 또 다시 반등이 약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선, 그 다음 방산,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도 역시 늘 말씀드렸듯이 자, AACR 즉 종양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 현재 파이자 같은 경우 블룸버그 기사를 이제 그 주말에 나온 걸 보면은요. 파이자가 자, 파이자죠. PFE. 파이자가 어떻게 됐냐? 파이자가 잠깐만요. 저거 지우고.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울게요. 자, 파이자 PFE. 자, 티커 코드는 PF입니다. 파이자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자, 일반적인 화학에서 이제 생약 물질로 바이오로지컬 생약 물질로 이쪽으로 해가지고서는 간다. 즉 앞으로는 신약 물질을 화학보다는 바이오로 옮긴다라는 얘기를 했고,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다? 여기에서 앞으로는 종양도 일반적인 것들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이제 그 여기에서 더 이제 그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비해서 혈액암이나 지금까지는 뭐가 많았냐? 유방암이 많았는데 자 혈액암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각종 특수암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들어간다. 따라서 앞으로 종양 치료도 굉장히 좀 섹터가 세분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대장주 파이자가 보통 이렇게 돌아갈 경우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도 역시 분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자, 그래서 오늘 종목 보면은 신성 ST, 그다음에 HLB 제약, 그다음에 에스텍 파마 이렇게 해가지고서 세 개 종목이 지금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그 상한가 나온 종목이 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작은데 본사와 생산 거점이 이제 부산으로 이전이 됐다는 이 신성 ST의 소식으로 인해서 앞으로 급등을 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26.44%까지 이렇게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규주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자 자리를 잡아주고 다시금 들어왔죠. 최근 들어와가지고서 자 2월 달부터 해서 거래량이 다시금 들어왔다가 지금 나온 종목인데 여기서 봤을 때는 이 신성 ST 지금부터 조금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상당히 발전 가능성은 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HLB 제약. 자 HLB 관련된 거죠. 여기도 역시 조금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은 이제 분할해서 나온 업체다 보니까 약간 조금 신규주 비슷하게 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게 가고 있죠. 자, 가남 신약하고 거기에 대한 병용 약물에 대한 판권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거기에 급등을 하게 되었고요. 최고점이 13.97%까지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즘 보시게 되면 HLB 제약이 HLB 그룹 종목들이 최근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좀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에서 신고가가 나왔다. 그러면은 확실하지 않으면은 들어가면은 좀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하나, 둘, 셋, 자 1, 2, 3, 자 3파동이 지금 나왔죠. 크게 들어가는 게 자 각각에 맞춰가지고 하나, 둘, 셋.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나온 것들 신약이나 병용 약물 판권 자 제약 부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제가 볼 때 조금 더 올라갔다 분명히 여기서는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접근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세 번째 에스텍 파마. 자 이것도 폴라리스 AI 에 지금 현재 비인수가 된다.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죠. 폴라리스 AI가 지금 그 제약바이오 회사를 인수한다 그랬는데 에스텍 파마가 지금 거기에 대상이 되었고 비인수 소식이 나오면서 이전만 하더라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얘기가 나온 게 이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위아래를 크게 흔들고 그러고 나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해가지고서 4일 연속으로 이렇게 거의 수직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M&A 관련 종목 그중에서도 피인수 기업은 보통은 이렇게 올라가고 인수 기업은 내려갑니다. 인수 기업들은 보통 주가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폴라리스 AI가 이렇게 해서 에스텍 파마를 이제 인수를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너무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이게 단기적으로 과열하듯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은 오히려 여기에서 그 거래 정지 같은 거를 먹게 됐을 경우에 나오지를 못하시고 상당히 고생하다가 오히려 급락을 당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접근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 짚어주셨고요. 세 가지 종목들에 대한 앞으로 차트 흐름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수소 에너지부터 원전주들 그리고 화장품, 조선과 방산,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오후장에선 그렇다면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과 섹터들 한번 눈여겨볼까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오래간만에 수소하고 원전이 지금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갈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수소하고 원전이 오래간만에 들어왔지만 이게 지금 과연 정책 드라이브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인지를 정확히 찝어가지고 가시는 게 필요하다.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단 외국인 수급은 생각보다 그래도 잘 들어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실 필요는 있고 그 다음으로 지금 봐야 될 건 뭐냐면 역시 제약바이오, 특히 종양 관련돼 있는 종목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분야를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수소와 원전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저희가 흐름 짚어볼 거고요. 오후장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자세한 섹터별로 또 테마별로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알아봐야 될 텐데요. 과연 오늘 강세 테마 중에서 나올지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히든 종목 보겠습니다. 별이 4개. 자, 4글자. 역시 제약바이오 섹터예요. 제약바이오 섹터. 저는 역시 이거는 최근 들어가지고서는 이전에 그 섹터 중에서도 특히 테마 관련돼서 잘 가는 강세 테마주들을 중심으로 일단 뽑는 게 중요하다. 요게 중요한 요 말씀드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만제, 전문의약품, 신약 개발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서는 다 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약간은 좀 종합적인 회사의 종합 제약사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또 어느 정도 또 그동안에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에서도 좀 뜨는 분야의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시총도 꽤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최근 들어서 합성의약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특히나 합성의약품 같은 경우 일반적인 종목이 아니라 한 개, 2개 이상의 약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기에 대한 대증 약품들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신세틱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그 어떤 그 치료 용법으로 사용되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항암제라든가 비만이라든가 당뇨, 탈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게 주봉 차트인데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예전부터 해가지고서도 상당히 이렇게 꽤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또 강하게 이렇게 올라갔던 자리가 있고 최근 들어서 2020년대 들어왔을 때 코로나하고 이 시즌에도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는 종목인데 여기서 이제 다시 반대로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 자, 이때 큰 거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다시 들어오고 있다. 그랬을 때는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궁금한 것이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저희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초록밴드 통해서 구체적인 전략들 함께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초록밴드 참여 방법까지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초록밴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선물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희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테마 리포트이고요. 24년도 1분기에 유망한 섹터 4가지를 선정을 해주셨고 관련된 섹터들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리포트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오전 8시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섹터들이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와 함께 지난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도 이슈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장전 브리핑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초록밴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물어보길 시간에서는 태양광 발전 섹터 알아봤고요. OCI 홀딩스 차트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수소에너지와 원전, 화장품과 엔터주, 조선과 방산, 제약바이오주들까지도 골고루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와 원전, 수소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보는 오후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이고요.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